자, 지난 1월 1.7%였던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을 최근 1.5%로 내려잡은 IMF가 성장률을 낮춘 배경으로 예상보다 나쁜 세계 반도체 업황과 한국의 내수 시장을 꼽았습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내려잡은 IMF.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두 가지의 이유로 왜 낮췄는가에 대한 배경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IMF 연례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재무장관, 하는 총재 등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네. 세계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정례 이사회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세계 경제 전망도 동시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IMF가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 전망을 성장률, GDP 성장률 기준으로 1.5%로 낮추었습니다. 종래에 1.7%였는데 한꺼번에 0.2%포인트나 낮췄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IMF는 지난해 7월부터 4번 연속으로 경제 전망을 새로 내놓을 때마다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성장 전망을 낮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IMF 정례 이사회 회의에서 각 지역별 분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각종 전문가들, 기자들이 IMF 측을 향해서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률 전망을 꼭 집어서 연속으로 낮추어 잡느냐.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예. 내년 전망도 당초보다도 0.2% 낮은 내년에도 생각보다는 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 전망을 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 국장, 예. 아태 국장은 한마디로 첫 마디에 반도체 얘기를 꼽았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나쁘게 잡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나쁘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GDP 기여율 이것도 아주 절대적인. 그래서 바깥에서는 한국을 반도체 공화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반도체가 우수하다는 그런 측면도 되지만 반대로는 우리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CG 그래픽 보시는 대로 무역 흑자 상위 품목에 최근 10년간 항상 반도체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7위예요, 이제. 근데 저 밑으로 그러니까요. 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자동차 또 석유 제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반도체가 한국 경제 무역 흑자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결국 한국 경제 안 되는 가장 큰 책임이라기보다도 요인은 반도체에 있다. 근데 반도체가요, 이 경기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반도체를 구하려고 해서 가격이 아주 크게 치솟고 수요도 늘어나는 데 반해서 또 이런 고호황기가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 때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되면서 네. 코로나 때 워낙 많은 반도체가 팔렸고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쌓아놓고 미리 구매해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리는, 그래서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현재 올 1, 2, 3월 달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반도체 생산과 재고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하면 그중에 20개는 재고로 그냥 쌓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만 무려 4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영업 손실이 난 것이죠. 예. SK하이닉스는 뭐 통째적으로 다 적자고, 이런 요인. 그 다음에도 이제 어떤 내수 부진 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이 대목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 IMF의 공식 시각입니다. 네,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IMF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수시장, 지금 방금 전에 내수시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좀 덕을 좀 볼 것이다. 국내 어떤 소비가 좀 증가할 거다. 이 전망을 했거든요. 사실 최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의 무역 규모도 올해 들어서 급격히 줄고 또 이제 적자까지 생기는 아주 그 최악의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 이 IMF 크리슈나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중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살아났을 경우에 중국과 교역이 큰 한국이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가 지금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반도체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경기를 회복시키면 한국과의 경제 외교, 통상 관계 이런 것을 좋건 싫건 이런 걸 떠나서 중국의 경기 회복은 곧 중국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갈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면 그럼 한국 경제도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을 꼭 집어서 IMF는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뭐 생각보다 빨리 상당히 그 큰 폭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였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에 관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지금 반도체 중국 수출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냐 이런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이 어떤 다시 리오퍼닝을 하면 한국 반도체를 당분간은 폭발적으로 사다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착시 현상,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경제 구조가 상당히 나쁜데도 반도체만 잘 되면 우리 경제가 잘 되는 것으로 좀 잘못 알아왔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반도체도 빠른 회복을 시켜야 되겠지만 반도체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반도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혁신 또 투자 활성화 이런 것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경제의 영양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은행 문제. 이게 이제 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늘 관심이 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IMF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라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한마디로 IMF는 미국 은행들의 일단 파산 이 문제와 아시아 은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아주 극단적으로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에서 생겨난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같은 것이 미국 금융의 근본적인 구조적 하자라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생긴 매우 국지적인 현상이고 예.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나라로 전가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IMF가 보는 한국 금융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은요. 수록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전가가 되더라도 한국의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 비율이나 또 현금 충당금 비율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튼튼하다. 그런 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한국 금융기관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 이렇게 해서 뭐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다만 IMF도 지난번에 별도의 금융 안정 보고에서 한국의 PF 대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것도 현재까지는 연체율에 큰 어떤 폭발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해서 분양이 안 되는 사태가 계속 악화가 된다면 예. 이 대목이 한국 금융을 어떤 위협 복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려잡은 IMF가 미국 경제가 또 경착륙할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약주고 병주고 같은 느낌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런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IMF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을 때 또 너무 방만하게 낙관한 나머지 아직 지금 금리 인상의 터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요즘 뉴욕 증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대목이 자칫
과열을 불러서 미국 경제를 다시 위태롭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나 덧붙여낸 이런 모양새인데요. IMF의 수석 경제학자 출신이고 지금 현재 IMF 부총재가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대로 미국이 물가도 잡아가면서 또 이 경기도 꺼지지 않는 연착륙을 하고 있는 소프트 랜딩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근데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이 지역은행 이 은행 파산이 네. 금융 위기로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말이죠.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의 현금 보유율, 어떤 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현찰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또 미국 투자자들도 일반 예금은 하지 않고 가장 초단기 안전자금인 MMF 이쪽에 자금을 지금 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달러 수혈이 좀 돼야 되는데 수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안전하지만은 조심하라라는 그런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지난달 미국의 PPI 어떨까 궁금했는데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폭까지는 아니었지만 0.5% 이것도 역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황이 어쨌든 저희가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앵커님도 너무 전문적인 용어 PPI를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네네. 요즘 국민들한테 국민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다 더 좀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PI라는 게 Producers Price Index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그렇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도매 물가 가까운 겁니다. 네네. 공장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뭐 재료를 산다든지 이럴 때 적용되는 물가인데요. 요게 일반 소비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한 6,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사후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선행 물가 지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밤사이에 미국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로 0.5%나 떨어졌습니다. 네, 네. 이것은 3년 만에 아주 가장 큰 폭의 하락이고요. 작년 12월 달에 0.2 살짝 떨어졌을 때 그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인플레가 디스인플레이션 has been 그때죠. started. 바로 그때인데요. 디스인플레이션 그 이후로 저게 네. 다시 상승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아직은 안전할 때 아니야 했는데 작년 12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원 CPI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을 뺀 근원 CPI는 살짝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직 끝나도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세는 장기 하락으로 가고 있다. 네, 네. 아주 소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CPI,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둔화하면서 5월에 있을 FOMC에서의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관심 모으고 있는데 저희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대 방송에서 박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0.25% 인상을 할 것이다 무게를 두셨는데 앞으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어떤 변수라 할까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페드워치라는 시카고 선물 시장의 예. 지수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요.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선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월 3일 날 지금 그 금리를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하는 FOMC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찾기로 한 그 선물을 현물을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게 바로 현재의 투자자들의 예상 배팅이거든요. 그게 이번에도 0.25%를 올릴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CPI나 PPI라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졌지만은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생산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0.25% 올릴 것이다라는 쪽이 60%예요. 그런데 요 0.25%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라는 요 비율이 이틀 전만 하더라도 0.75%, 75%가 여기에 배팅을 했는데 그 배팅이 65로 좀 줄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속도 조절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5월 3일 날 미국 연준은 0.25를 올리는 쪽에 약 한 60%, 금리 동결한다는 쪽에 30%이 정도 지금 6, 7대 3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박사님께서는 그 좀
0.25 쪽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위에 좀 두시는 거죠? 역시? 현재의 거시경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 0.25 금리 인상 쪽에 저도 배팅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 앞으로 지금 약 한 보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네. 추가로 보고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